배경을 바꾸라고 하니까. 다시, 오케이. 됐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PD가 아름다운 가을 들려 화면을 제공했는데 제가 까만 걸로 바꾸라고 방금 지시했습니다. 워낙 사건이 심각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가을 들녘의 들판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심각한 화면이 좋다고 생각해서 돌렸습니다. 이 시간에 현재 강서을구에 강서의 그 구청장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거기가 강서구가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민주당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후보자로 나온 사람의 김태우는 원래 공익 제보자로 그죠. 조국 전 법무장관의 뭐 문제점 이런 것을 폭로하는 정의의 사도로 나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는데 그때도 아슬아슬하게 됐습니다. 뭐 1.2%인가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됐는데 그 후에 뭐 이런저런 사건을 가지고 재판에 걸었어요. 근데 이 재판이 말도 안 되는 그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 판결 받아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 김태우에 대해서 형사적인 소추와 판결로 이리저리 끌고 다닌 것은 김명수 대법원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당 쪽에서는 그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다 하고 그냥 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까지 뭐 병실에서 나와서 거기 가서 힘없는 몫으로 지원을 하고 올코트 프레싱을 다 하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그쪽이 좀 센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은 앞으로 두고 봐야죠. 그러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누군가요? 뭐 어느 신문에 김순덕 논설위원이 그 얘기했나? 동아일보에 이것은 김명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인 파장이 아직 크리라고 봅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전국 전반을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부정선거의 가능성에 대해서 깜짝 놀랄만한 그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6면의 기사를 보면 처음만 얘기하겠습니다. 국정원 백종욱 3차장은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선관위가 보유한 전체 장비 6,400여 대 가운데 죄송합니다. 어디 감기 꼬리가 좀 안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가운데 약 5%인 317대만 점검을 했다. 이게 317대를 점검한 결과를 오늘 발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4.15 총선은 부정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다 하는 그런 보고입니다. 그러나 뭐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하지만은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외부 지역 무슨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서 해킹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제가 바로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부터 얼마입니까? 3년 6개월 전인가요? 그렇죠? 2020년 4월 15일 선거가 지나고 난 다음에 4월 18일 당시
국민혁명 의장 대행으로서 제가 저 사랑제일교회에 가서 이번 선거는 조작됐다 하고 제가 폭탄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물론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이 문제에 관계했던 저의 옛날 동지로부터 자백을 받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서울, 경기, 인천에 63대 36으로 사전투표가 조작됐다.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만약에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더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난리 법석을 쳤을 겁니다. 그때 저는 이미 뭐 재판 하나에 끌려다니고 있었고 그 후로도 십시법 위반으로 또 3개월 열흘이나 감옥소를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자신이 있었더라면 저 허위사실 유포가지고 당장 구속했겠죠. 재판에 끌려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은 거 보면 뭔가 자기들이 깨름직한 것이 있다. 그런데 아니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었거니와 이 국민의힘 정도에서도 어물어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소수의 한 100여 명의 적은 후보가 당선됐는데 뭐 당선된 사람은 좌우당 간에 자기는 당선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억울하게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민경욱 전 의원 같은 사람만 난리 법석을 줬죠. 지난 3년 동안에.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렇게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뭐 배춧잎, 뭐 투표지, 뭐 선거 관인이 찌그러진 거, 뭐 투표지를 자르는 거 이런 거, 뭐 수도 없이 부정선거에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참 기가 막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래가지고 되느냐.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어찌해서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게 뭐 처음 시작하자마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잡아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도 마이동풍인 게라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도 당선됐으니까. 그러나 그 당선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드디어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어떤 인사 문제 자체 비리 때문에 검찰과 국정원의 눈총을 받게 돼서 국정원이 제3차장 주도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전체 6,400개 중에 317개의 선거 머신, 보팅 머신이죠. 투개표 뭐 확인한 거 그리고 무슨 투표 용지 찍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 검사하는 거 이런 걸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을 3년 6개월 동안 한결같이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공병호 박사, 그리고 공병호 박사가 아마 수훈갑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었나? 그때 그렇지? 자유한국당 야당, 그때 야당이죠. 황교안 대표는 선거를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아마 자료가 없어서 그런지 그냥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그 후에 이제 뭐 다른 거 가지고 또 부정선거라고 뒷북치고 나와서 그나마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당시에 사전투표가 전 유권자의 26.69%가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역대 최고였어요. 그것을 숫자로 생각하면 1174만 2677명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사전투표 중에 서울, 경기, 인천을 중점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부산과 경북 이런 데 몇 개 문제가 되는 거.
그냥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뭐라고 할까, 눈살을 받는 그런 정권은 선택적으로 몇 개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사람들은 잘 몰라. 그걸 뭐 자기들은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전라남북도 광주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63대 36이라는 것은 만약에 사전투표를 100명이 했다면 63명은 무조건 뭐 결과가 내용이 어떻든 간에 결과 표시는 63명은 문재인당, 36명은 야당.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얼마나? 27% 차이죠? 63에서 36? 그렇죠. 27% 차이야. 그러니까 100명 중에 27명이, 적어도 27명이 문재인당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1000명이 얼마입니까? 1000명이면 270명이죠? 10,000명이면 2,700명이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이에 예전 10,000명이라면 10,000명이 아닌 8,000명이나 6,000명 정도로 해서, 야당이 졌다면 그건 무조건 이긴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당에서 가짜 당선자가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이름이 미래통합당이었군요. 종로에서 이낙연이 58.38%, 황교안이 39.97%.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9% 정도의 차이가 안 났는데, 여기는 혹시 63대 36을 적용했더라도 이 결과가 바꿔지지 않을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나 아슬아슬한 데는 많거든요. 여기 나오네. 중구, 강화, 옹진군, 인천광역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는 미래통합당 이겼으니까 관계없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쪽에서 아슬아슬하게 이쪽에서 이긴 것을 따져야지. 그래서 아무튼 이게 아슬아슬해 이긴 거. 요건가? 이것도 차이가 너무 많지. 뭐 그렇지만 이 차이가 63대 36으로 전문가들이 조사해 보면 63대 36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소위 미래통합당 당시 야당이 이겼을 가능성이 적어도 서울, 경기, 인천에서 몇십 명은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그냥 자유스럽게 놔두었어요.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 한두 개, 두세 개를 작업을 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무 소리하고 시침이 딱딱 앉아있는 거예요. 이래갖고 나라가 됩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국가의 기본적인 그 치수, 소위 바이탈 스태티스틱스라는 기본적인 자료를 훼손시켜서 정치적 결과를 조작하거나 이런 사람들 몇십 년 감옥서 보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윤석열 정부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세요. 그리고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꼭 대법관이 해야 합니까? 법률, 관련 법률 그렇지 않는 걸로 압니다. 명망 있는 사람으로 시키세요. 깨끗한 사람. 그래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혁파하지 않는 한 앞으로 선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6개월 후에 다가오는 총선거 있죠? 총선거에 이 제도를 그냥 놔두면 그냥 해킹 당하고 우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좌파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다고 믿고 있고 설사 그러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북한이나 중국이 얼마든지 USB를 집어넣어서 그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나마 그 사무총장이 하나 최근에 들어가지고 그래도 뭔가 좀
꿈틀거리고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역부족이야. 전체를 바꿔야 돼요. 전체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자를 전부 기소하죠. 검찰이. 그래야만 이 나라의 새로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저는 당시에 이제 부정선거냐 아니냐 하는 걸 가지고 유튜버 중에서도 소위 파워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 조아무개, 정아무개,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부정선거는 무슨 부정선거냐 나발이냐고 엉뚱한 소리 뺑뺑 하는 거야. 참 기가 막혀. 그 사람들 국민 앞에 사과하세요. 국민 앞에 사과하세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한다고 떠들고 다니고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차근차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주요 언론에서는 이게 누굽니까? 파이낸스 투데이의 인세영 기자가 쓴 칼럼입니다. 제가 경위를 가지고 인용하겠습니다. 주요 언론에서는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위와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을 모두 정신병자와 음모론자로 몰았고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정치인도 쾌상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걸 꺼렸습니다. 압니다. 누가 그랬는지. 그러나 오늘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은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이 모든 부정선거가 자행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스팔트 위에서 선관위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과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던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하여 드러난 증거들을 보면 부정선거에 확신이 든다면서 진상규명을 늦게나마 촉구했던 황교안, 그리고 생업을 포기하면서 진상규명을 목놓아 외쳤던 고교연합과 ROTC 전후회, 해병대 전후회 등 각종 시민단체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공병호 박사, 조슈아, 이런 사람들에서 이제 그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북한 등이 언제든지 침투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 소름 끼치는 사실입니다. 국정원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국정원의 발언입니다.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의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에 자기들이 한번 들어가 본 거야. 해킹을 한다는 식으로 취약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투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 선관위 내부망 등에서 해킹의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 이는 과거에도 해킹이 자행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해킹을 했다는 흔적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동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하지 않는 한 내년 4월 10일 선거는 무의미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도 우파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게 공격했어요. 해킹으로 투표 여부를 바꾸고 유령 유권자 등록, 선관위 도장 파일, 절취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서 침투할 수가 있고, 이게 기가 막혀요.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가 부실해서 해킹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뭐 나중에 나옵니다만 비밀번호랑 1, 2, 3, 4, 5, 6인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계를 사올 때 번호가 그렇게 된 것을 바꾸거나 그랬어야 하는데 그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선관위 시스템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년 총선은 쓸 수가 없는, 쓰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한 지역구의 구청장 선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못 될 겁니다. 워낙 좀 오늘 많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수개표로 확인하십시오.
반드시 수개표로 확인하고 윤석열 정부가 선관위 개혁의 좀 노른자위로 우선 사전투표를 폐지하세요. 우리는 눈을 주장 사전투표를 폐기하고 그냥 그 본투표를 이틀에 계속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는 투표함을 불란서처럼 투명하게 만들어요. 화환이 딱 하면 들어가는 게 보이게 만드세요. 그리고 바로 그 현장에서 개표를 하고 개표하는 것을 인터넷이나 무슨 어딜 중앙선관위에 집계를 올리면서도 수개표한 것에 자기들 그 데이터를 딱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이것 자체 하나를 못하면 정부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뭐 사업류 어떤 인터넷 회사도 이렇게 안 합니다. 지난 4.15 총선은 물론 지난 3구 대선에서도 본인이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도 투표를 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던 사례가 많이 나왔음을 감안하여 사전투표 해킹은 이미 실전에 시도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15 총선 당시에 그때만 해도 제가 사이가 아주 좋았던 정광훈 목사는 그때 아마 옥중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옥중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비례대표 후보를 김문수 어디로 좀 옮겨주시오 어쩌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정광훈 목사 아주 순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북도 쪽에 제가 기억에는 딱 100개의 투표구에 100개 딱 100입니다. 100개의 투표구에 거기에 그 정광훈 목사에게 오전 교회가 꽤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았습니다. 당시에. 요새는 어쩐지 모르지만. 그리고 제법 표가 많이 나오리라고 예상했던 당대 이 100개의 투표구에 단 한 표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단 1표도 안 났어요. 1표. 그래갖고 어떻게 공명성 단 한 표도 안 나왔다니까? 100개의 투표구에? 그래서 우리는 이건 분명히 가짜다고 확인했죠. 국정원은 또 발표에 의하면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 선관위 도장입니다. 그리고 사인, 투표 관리관의 도장 파일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서 훔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자기들이 해본 거예요. 아울러 테스트용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을 통째로 엄격하지 않는 탓에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 여러분 QR코드 문제가 많이 된다 그랬죠? QR코드가 같은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부자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전투표 용지를 출력하여 장난질을 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아니라 속담으로 개판이야. 개판이야. 그 개판의 4.15 총선을 지금도 6개월 후에 4월 10일에 또 해야 된다.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더욱이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에 사전 인가된 장비가 아닌 외부의 비인가 컴퓨터도 출력을 하여 연결할 수 있어서 내부 선거망으로도 사실상 침투가 가능했다. 또 특히 투표의 한 종류인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인 선상투표, 바다에 가서 마도로 산 사람들 바다 배후에서 찍은 선상투표는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암호화해서 볼 수 없도록 관리는 하고 있으나 암호 해독이 가능해서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결과를 전부 열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기사의 결론 개표 결과도 바꿀 수 있었다.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은 안전한 내부망에 설치 운영하고 접속 비밀번호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하지만 보안관리가 미흡해서 해커가
개표 결과값을 변경할 수 있음이 드러났어요. 해봤어요. 해보니까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지난 4.15 총선에서 투표자별 득표율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나왔던 사실을 감안하면 투표 결과값을 해커가 일률적으로 공식을 사용해서 바꿨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선. 이게 63대 36입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USB가 문제인데요. 투표 분류기에서는 USB 등 외부 장비의 접속을 통제해야 하지만 비인가 USB를 무단으로 연결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투표 분류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새 USB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거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투표를 하면서도 당시에 제가 그 연설 한 것을 이 프로그램 다음에 제가 붙이겠습니다. 여러분 참고삼아 3년 전에 했던 제 연설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170석을 딴 사람들이 아주 표정 관리를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우울한 표정이에요. 슬슬 눈치 보는 거야. 나는 그쪽 사람들 잘 알아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너무 많이 나왔어. 그리고 당시에 비밀번호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중요 시스템을 접촉할 때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기호를 혼합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순한 비밀번호 1, 2, 3, 4, 5, 6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아주 암호화된 평문으로 저장해 줬던 것도 사태를 유발시킨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정원이 해킹 경고를 해도 선관위에서 무대응이야. 그런 적이 전혀 없다. 웃기지 말라 이러고 앉아서. 특히 여러분 혹시 소문이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 4월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컴퓨터가 북한의 김수키라는 이름을 가진 김수키 조직의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어서 상용 메일함에 저장됐던 대외비 문건 등 업무 자료와 해당 컴퓨터의 저장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이번에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 거 해킹하고 손바닥 보고 웃고 앉아 있는 거예요. 북한이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킹의 도둑놈 왕국이라는 거 잘 하거든. 걔들 전 세계 계좌 해킹해갖고 돈도 많이 뽑아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가 지난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자체 평가를 해본 결과 100점 만점에 또 국정원에 통보를 했죠. 이번 점검에서 같은 기준으로 국정원이 재평가를 했더니 31.5% 과락도 안 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합동보안점검팀은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서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던 바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고 결론냈습니다. 뭐 더 이상 설명 다 안 하겠습니다. 그동안 선관위가 얼마나 오만방자했습니까? 자기 새끼들 전부 위리저리 해갖고 갖다 집어넣고 그게 완전히 선관위 왕국이에요. 그게 다 쫓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년에 선거를 이기고 지고 하는 걸 떠나서 오늘 강서구청장 선거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것은 좀 불리한다고들 하지만 이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좀 조심할 거예요. 오늘 이거 터져서. 근데 그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4월 10일 총선거를 위해서 국정원이 그래도 새로 국정원장이 들어가서 이만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 박아무개가 하고 있었다면 이거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중앙선거관리를 혁파해서
이 나라의 정치 혁신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오늘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혁파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는 감개무량합니다. 지난 3년 동안에 부정선거를 외치다가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쓸데없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광훈 목사 얘기는 뭐 특별히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이제 2020년 대통령 선거 들어갔을 때 제가 정규적인 경선을 통해서 서울, 전라남북도, 제주도, 부산, 대구, 대전 다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대통령 후보에 당선됐는데 나중에 윤석열 정부와 같이 자유공동정권을 만들자 하는 입장을 취해서 당시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은 다만 한동훈 검사와 같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태블릿 PC를 몰아서 기소한 것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의혹의 눈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사죄해라.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과는 하되 사죄는 못한다. 그러고 있는 판국에서 아무래도 저쪽이 너무 셀 것 같아서 눈물을 머금고 그래 그러면 윤석열하고 같이 우파 단일 후보를 만들자. 그 단일 후보를 만드는데 처음에 당시에 서경석 목사, 차명진, 차정진이가 목사 두 사람이 주도하는 국민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이제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후보가 돼가지고 거기에 이름이 올려졌어요. GD를 올렸어요. 내가 올려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처음엔 저는 0이었어요. 0. 가서 보니까 안철수와 윤석열이가 막 왔다 갔다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11월쯤 되니까 슬그머니 안철수가 빠지고 김경재하고 윤석열이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윤석열 쪽에 사람들이 또 접촉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자유공동정권을 만들자. 토론, 우리 둘이 토론 세 번 하고, 그리고 여론조사로 조사하면 될 거 아니냐. 조사하는 방법은 옛날 노무현과 정몽준이가 단일화했을 때 그 기법이 있어요. 이해찬도 잘 압니다만 그 기법을 가지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작년 이제 선거해 2022년 1월 2일이 되니까 아니 표가 다 나와 있죠. 제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69%고 윤석열이 25%야.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맞아. 벼락이 떨어진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안 된다. 이 사람하고 여론조사 해갖고 하다면 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이제 컨벤션 효과 때문에 좀 올라갔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정식으로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가 윤석열에게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둘이가 같이 하면 쥐가 젊은 대통령하고 나는 그 밑에서 늙은 재상으로 정권을 끌어가는데 한 1년 좀 봉사하고 명예스럽게 물러나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정광훈 목사가 결정하고 속된 말로 쇼부로 쳐갖고 저를 일체 지지를 안 하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정광훈 목사가 담판했죠. 가서 당신은 당신 그 동영상 보시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뭘 한다고 하면 김경재를 통일 대통령 만든다고까지 그렇게 올리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윤석열하고 그럴 수 있냐. 윤석열이가 무슨
장관짜리 6개 준다고 했어요. 그걸로 해서 그냥 타협합시다. 그것도 아이고 김충재도 그거 같이 하시면 될 거 아니냐고. 여보시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내가 윤석열 밑에서 장관을 할 수 있는 군무는 아니야. 어? 아셨어? 그리고 후보가 되면 후보가 타협을 하지. 왜 당신은 지금 엄밀히 말해서 이 정당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하나? 대표는 고영일이고 후보는 김병재요. 그 당신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 그래서 결렬돼서 나는 떨어지는 것을 각오하더라도 내 집을 팔아서도 끝까지 가겠어. 그리고 나왔더니 그 주옥순이라는 여자 있죠? 자그마한 여자, 딱 야무진 여자 있어요. 그리고 무슨 김학송인가, 강원대학 교수였다는 친구가 둘이가 앉아서 뭐라고 방송하는데 김병재가 끝까지 가나 보자, 안 하나 보자, 내 길을 걸고 있더라고요. 끝까지 못 갈 거라는 거야. 돈도 없고 배짱도 없어서 못 갈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제 재산을 다 기울여서 끝까지 갔습니다. 사나이가 한번 칼을 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그 오근호 동지하고 같이 각각 한 7,000명 이상의 참관인을 넣는 것을 우리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윤석열이가 복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적어도 14,000명의 참관인을 전국에 들어가서 사정선거 때부터 시비를 걸었어요. 까다롭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것이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했던 저 중앙선거구에 부드럽게 이기는 계획, 뭐 흔히 말해서 2%가 3%로 이기기로 그렇게 세팅했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는데 그건 뭐 현재는 확인할 것은 못되지만 그것이 흔들려 가지고 윤석열에게 복이 떨어졌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체크를 해봐야 하지만 하여간 그런 사태에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면서 감수하면서 그 역사 현장에 가서 선거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선거도 부정선거 투성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많이 흔들렸어요, 내부가. 왜냐면 막 여기저기서 막 터지니까 문제가. 아무튼 윤 대통령이 일당 이 나라 대통령에 대한 천운을 받았으니까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직을 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확실히 잡으세요. 확실히 잡아서 내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공정한 선거를 해야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면 그 하나만으로도 그 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 하나만으로도 윤석열은 훌륭한 대통령이란 평점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후반부 다음에 제가 2020년 4.15 총선 3일 후 72시간 후에 이것은 부정선거다고 최초로 발표한. 그때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했죠. 제가 그 얘기해준 그 동지를 지금도 잘 보호합니다. 지금도 그 사람 민주당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고난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던 것이 오늘 아침에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 열심히 살다 보면 자기가 옳다는 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 박수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여러 가지의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일단 이 말씀을 마치고 부록으로 2부에 좀 해묵은 것 같지만 당시에는 좀 그래도 혁명적인 발언이었는데 4.15 총선 3일 후에 했던 부정선거 폭로의 문제, 마침 동영상이 있어서 우리 PD가 찾아놔서
바로 그 다음에 붙여서 여러분이 참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래도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뭐 좌파가 아우성치고 어쩌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만 극복하고 돌파하면 대한민국은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